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와 공수처TV가 함께하는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이제 이 검찰 공화국의 이 모든 질곡은 이 오늘의 민주당 탓이다. 뭐 그런 첫 번째 주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변희재, 안진걸 등 이제 그 좌우 외인사들이 합작을 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한 과거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한 증거였던 그 태블릿 PC의 반격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주제로 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그 검찰 공화국의 질곡이 민주당 탓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를 시작하려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힘당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우리가 병이 들면 예. 병원균이 침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이 들었는데 병원균 탓이다. 예. 이렇게 욕을 하진 않거든요. 내가 몸이 약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몸의 면역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공화국이 생겼으면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는가?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아서 몸의 면역력을 키우듯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날의 검찰공화국의 질곡은 바로 대처를 하지 못한 민주당 탓이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드리는 오늘날 이 것이에요. 검찰공화국의 이 원흉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라든지 또는 뭐 국힘당. 한동훈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이제 수학들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인 뭐 김진표 뭐 이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원인은 민주당 자체의 어떤 원래 갖고 있는 그 한계점들 또는 아니면은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완화의 근원이 사실 문제 자체에 있다. 이런 네. 얘기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김진표 국회의장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게 원인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약해졌을 때 병원균을 탓할 수가 없듯이 그런 거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 탓이 오늘날의 검찰공화국이 질곡을 초래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사례로 예를 들면은 사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있죠.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정부 100일 들어서면서도 이게 민생은 챙기지 않고 정치가 실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정치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이 정치는 민주정치도 있고 독재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독재를 무너뜨려야 민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독재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정치가 실종됐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민생을 챙긴다고 얘기하는데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정치, 실종되지 않은 정치죠. 그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정치를 대책을 세워서 막아줘야 되는데 실종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없는 것에 실종이 됐으니까 없는 것 위에 자기가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이 된 게 아니라 엄연하게 독재라는 아주 강건한 어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나아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종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민생을 얘기하 옳고 그 다음에 이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재명이 민생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쭉 돌아볼 때 전에 추미애 장관이 있을 텐데요.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검찰개혁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그 먹고 사는 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과 먹고 사는 거를 따로 분리를 시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이 검찰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검찰공화국 앞에서 자기가 겪는 그 여러 가지 질곡은
민생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민생고인데, 그럼 민생은 먹고 사는 것도 민생고고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 것이 사법권력, 검찰권력 이런 건데,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가 있는데도 이 화물연대가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치부를 할 게 아니라 현재 행정 권력이나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법 권력 그리고 검찰 권력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도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이 자기에 대한 뭐 사법 리스크라 그래갖고 뭐 공격이 들어오고 온갖 지금 뭐이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지금 화물연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태연하게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정권과 싸우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방향을 어, 적을 너무나 모른다.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저쪽은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뭐 민생 자기가 아무 민생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민생을 탓한다 그래서 그게 민생이 되냐고. 네. 그리고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그 경고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을. 그래서 저는 이 검찰공화국의 질곡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이 민주당. 근데 이제 의원이라고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오늘날 이제 이 민주당이 그야말로 그 막강한 169석이라는 처음에 180석 가까운 이 의석을 몰아주고 권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그러고 법사위원장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쟤네들한테 오히려 그 칼을 계속 넘겨주면서 협치한다고 그러면서 또는 민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맨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의 이런 것들은 일부러 어떤 어차피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한테 모든 걸 넘기면서 봐라 안 된다는 거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마치 책임이 없는 그 원인은 뭐냐면 국힘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그 민주당이라는 집단 자체가 동일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많은 부분이 국힘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는 뒷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과거 그렇죠. 네. 조국 사태 때 예를 들면은 사실 윤석열이 이렇게 된 거는 조국 일가를 갖다가 그냥 도력을 내면서 바로 조국 전 장관. 근데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 무슨 뭐 사모펀드다 뭐다 이렇게 다 안 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증거를 조작하고 사실 PC 그것도 정영신 교수 본인 PC도 아니고 서울에 있었을 때 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증거 조작을 해서 지금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권 잡았. 지금 이재명이도 자기 똑같은 걸 지금 겪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이라 그래갖고 다 모든 걸 뺏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 수사권을 갖다가 6대 범죄 중에서 2개를 남긴다 그래갖고 남긴 게 지금 부패하고 그다음에 또 부패 경제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를 남겨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시행령을 바꿔갖고 결국은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같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이 지금 윤석열이라든지 이쪽하고 싸울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 아니겠는가? 맞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5년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동정을 하지 않고 이것이 현재의 이재명이 검찰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224번의 압수수색이나 이런 문제하고 차원이 다른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이재명 자체에 대해서도 이 민주당의 다수가 당대표직 내놓고 나가라. 사법 리스크라는 게 뭐예요? 검찰이 하는 여러 가지의 작태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5년 구형을 받고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거기 김영식 신부가 우리는 모두 조국에게 빚을 지고 있다. 조국 장관에게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냐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나섰고요. 뿐이 아니라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데 그 기동대 경찰이 그리고 문 따는 그거 기계까지 동원을 해가지고서 더 탐사 시민 언론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민들도 이걸 막으려고 모인 시민들도 다 죽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다수가 아주 소수를 빼고 그러니까 다수가 결국은 입을 다물고 그러니까 2020년 그 총선에서 네. 민주당이 왜 180을 얻었냐면은 사실은 조국 가족에 대해서 엄청난 그 검찰의 그 탄압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그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나오고 그 사람들이 힘이 돼서 결국은 민주당이 그 거대 야당이 된 그러니까 거대 여당이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근데 그렇지만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해놓고서도 결국은 아무런 조국 가족에 대해서 그 윤석열 일당들이 계속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증거를 조작하는데도 아무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대장동이 이미 김만배가 50억 클럽들 다 했고 그 다음에 김건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 나와도 아무런 어떤 그런 걸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그때처럼 자기네들은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다음 총선에서만 이기면 된다라는. 그렇죠. 그러니 민주당의 아주 열 손가락에 드는 소수를 빼고 다수의 민주당이 검찰개혁 자체가 싫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제가 민주당에는 현재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경기지사 김동연 같이 아예 검찰개혁에 외면하고 아예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지사 김동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 청년들을 모아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달라. 이렇게 자기는 유쾌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검찰 편파적 수사에 지금 죽어 넘어가는데도 이 김동연은 하늘을 질끈 감고 다른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경기도를 4개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첨단 클러스터 조성하고 AI 전기차를 만들고 반도체, 바이오 등으로 신성장 메카, 성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청사진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검찰공화국의 어떤 위험 부담을 조금 더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첫째 부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대권이 나오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양심의 자유를 아니 그러니까 남의 속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부분의 이 소위 말해서 검찰의 이런 대장동 수사에서 이거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검찰이 이미 편파적이 아니라는 거 다 아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미 증거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 대장동의 소위 말해서 50억 클럽들이 이미 다 예를 들면은 거기 나왔던 그 50 클럽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조사를 안 하잖아요. 박영수가 100억을 받았는데 100억을 받았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 홍성근 또 50억 받았다 그랬는데도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있죠. 그런 얘기하면 입 아파요. 자, 그러니까. 그다음 둘째 부류. 둘째 부류는 어떤 거냐면 국회 내에서 이재명 그리고 국회 바깥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다. 당대표 놓고 나가라. 요즘에 박영선이 대표적인 것이죠. 공천권 행사할까 봐 겁이 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영선뿐이 아니라 설훈, 조정훈 등등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이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검찰을 정의 사도로 간주하고 이재명을 검찰의 이빨 안에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검찰이 마녀사냥을 해도 그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재명 같은 인데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검찰에 의해서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하고 그리고 그거는 민생이잖아요. 그게 민생고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 민생이라는 개념을 자기가 권력을 잡고서 그리고 시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먹고 살게 자살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있고 그것과 긴밀하게 결부가 된 것이 오늘 행정 권력, 사법 권력, 검찰 권력 이런 권력들이 그리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 행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개념을 이 이재명은 자신은 마치 민생고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민생고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의 그 입장은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장을 하고 있어요. 비켜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총선에서 하라 이렇게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의 만행을 지금 중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민주당이 계산할 때는 이 검찰 개혁을 나서면 중도 우파가 있어요. 그 표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거를 싹 감싸면서 그러면서 하는 척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도 민생고를 겪고 있다. 근데 자기는 마치 민생고를 뭐 먹을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무슨 민생고가 있어요. 그러니 본인은 살만 하지. 먹고 사는 것만. 자, 그러면 이제 뭐 또 다른 사례가 그리고 있겠어요? 거기에 연결이 돼서요. 제가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서 지금 어떤 문제를 드리려고 하면 한동훈이 김의겸 의원, 그 다음에 더 탐사, 그리고 제보자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10여 원을 10억 원. 손해배상 그 고소를 했죠. 그런데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예 입을 막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조사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그런 일 없다고 하고 그 손해배상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웃긴다. 한쪽은 조국 장관, 이재명 이런 사람들 막 오물파기식 그리고 기우제식 뭐가 나올 때까지 막 지내면서 저쪽은 아예 본부장 김건희 최은순 그러니까 아예 한 번도 압수수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에 그 자기 10억 손해배상하고 그다음에 자기 그 문을 갖다 두들겼다 초인종 누른 걸 갖고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시도라 그래갖고 지금 형사 그렇죠. 고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어제 그 보니까 그 더 탐사 기자들하고 그다음에 그 기자들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무려 그 3개 중대 그 3개 중대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도 갔다. 경찰도 소방 인력이 그 위압패스를 갖고 와서 문을 뜯었어요. 근데 소방서가 국민의 안전을 갖다 지키는데 그 경찰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수백 명을 동원해 갖고 수백 명?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핵을 이거는 헌법적인 가치를 갖다가 훼손하는 거니까 한동훈과 그다음에 그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는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안 하잖아요. 한동훈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한동훈 안 하잖아. 왜 그러겠어요? 민주당이 가만히 왜 그러겠어요? 똑같은 얘기라니까.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에 대한 만행을 지금 즐기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국회의장 김진표가 지금 한동훈 이상민 그 12.8 이태원 사태 때문에 민주당에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이제 그 직위 이 뭐라고 하지 그 아직 탄핵은 놔두고 이게 직무 중지 나가라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찬성한 사람도 속으로 뭘 바라고 있을 거냐 제가 짐작을 할 때 이렇게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올리면 김진표가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고 막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죠.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가 아니라 이 다수의 민주당과 국힘당과 이 한동훈과 윤석열이 한 통속이다.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이제 보일 결과적으로는 수가 없는 그 뭐 한통속을 떠나서 뭐 한통속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것이죠. 그 해결할 생각이 아니 없다. 결국은 결국은 이게 문제가 계속된다면 윤석열의 만행과 한동훈의 만행을 중지시켜야 되는데 안 하죠. 안 하죠. 예, 예. 예를 들면 하다못해 한동훈만 하더라도 그 탄핵 결의안을 하게 되면 바로 정지가 돼요. 네. 그런 권한이 있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모든 게 그 총선 때문이라고 봐요. 요번에 이재명이 총선과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대통령 선거에서 0.7%로 졌잖아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낙연이나 이런 많은 반대파들이 대장동 사건을 하고 있지만 당시 그 정치 평론가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절대로 그 대통령 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지금 국내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안보 상황 이런 게 결코 달라지죠. 기준. 그러니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어떻게 해도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기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 각국 그 지금 북한과 그다음에 북미 간의 그런 관계도 개선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재명이가 됐을 때 인기가 굉장히 없어서 그다음 이뤄지는 이번 총선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이 모든 난관들은 윤석열한테 몰아주고 그 책임을 갖다 물어서 다음 총선에 이기자. 이게 이제 민주당의 대다수의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그 정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거 사람들은 운동을 대통령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게 맞죠.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의 정상화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표밖에 안 보이는 지금 거예요. 상황에서는 설사 그 자기네 말대로 그 이런 윤석열이라든지 한동훈의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잘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되면서 총선이 되면은 자기네들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해결하면 안 돼. 예, 맞죠.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 강성이라고 욕만 얻어먹고 그렇지. 표 떨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오늘 이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다수가 국힘당과 같이 검찰개혁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만행을 하도록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도 국힘당하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국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물에 놀기 때문에 그들도 그다음에 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 그러니까 서로가 짬짬이라 할 수밖에. 아니 그다음에 할 수가 없는 게 뭐 지금 검찰 개혁에 나섰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보고 다 했잖아요. 추미애라든지 뭐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을 왜 또 할 수 없냐면은 검찰은 지금 어마어마한 그 캐비넷에 이 국회의원 개개인 또 판사들 파일을 개개인 다 갖고 있어요. 정보 파일.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수많은 비리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이 진정서도 많이 내고 수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은 우리 지금 지역구 같은 경우도 엄청난 비리들이 있거든요. 예. 국회의원과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진정이 들어간다고. 그럼 그런 것들이 그럼 그 다 비리가 무혐의- 더불어민주당 집권 때 일어난 그렇죠. 근데 다 무혐의 처분하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의 비리는 캐비넷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약점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 노원구만 그러겠냐고. 모든 그 이 지역구에 같은 물에 놀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은 검찰이 맘만 먹으면 예. 다 먼지 털어서 걸고 넘어. 알겠어요. 안 걸릴 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판사도 마찬가지. 이 판사도 지금 요새 영장 내주고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판결들을 내고 있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짜는 게 짤 수밖에 없는 게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들도 지금 엄청난 그 캐비넷 판사 개개인마다 자기네가 뭐 최순실 최은순이 그랬잖아요. 돈 싫어하는 판사 맞냐고. 그러면 거기 피해 본 사람들이 판사들에 대해서 진정서들이 안 간 판사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판사들도 자기가 그 모든 약점들이 다
잡힌 상태에서 검찰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지금은 완전 그래서 검찰공화국이 이미 된 거예요. 검찰 판사공화국. 그게 뭐냐면 옛날 무신 정권 때 음. 그 정중부가 이제 난을 일으켰잖아요. 음. 그때 이방희가 사실은 또- 하급 단계였는데 또 고려시대 얘기. 고려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척사를 해서 문신들을 예. 겁을 줘서 결국 100년 동안 가는데 음. 이 정중부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방이 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 다음 정권을 예. 검찰공화국을 100년 검찰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지금 이제 간을 보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다음 대통령 대통령 나오기 위해서 예. 벌써 당 대표로 막 애드벌룬을 띄우잖아요. 예. 할 생각은 없지. 왜냐하면 당장 그 지금 그 검찰 조직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을 내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한동훈이가 마지막에 이제 검찰 후계자를 지명하고 나서 안심하게 됐을 때 한동훈이가 다시 정권을 잡고 나오겠지. 그래서 그 사람은 대통령보다는 국회에서 그 전에 의원내각제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총리로 나올지도 알 수가 없죠. 그 시나리오. 그렇죠.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별론데. 아니 그래서 네. 윤석열을 아마 지금 하나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윤석열을 워낙 무능하니까 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5년을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얘를 치고 그 타협의 대가로 내각제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짜서 내각제를 해서 윤석열을 날리고 그 대신 개헌을 해서 하는 걸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국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서로 돌아가면서 그냥 그 정권을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이상민 뭐 직무정지나 뭐 이런 거 쫓아내는데 찬성하고 속으로는 김진표가 본회의에 상정해주지 않기를 바라듯이 김진표만 욕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하고 한동훈만 욕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에 놀고 있는 이런 윤석열하고 한동훈만 욕을 하고 김진표만 욕을 해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이 검찰공화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욕이나 그 비난보다 근원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탓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지금까지 이제 그 검찰공화국의 모든 질곡은 이제 민주당 탓이라는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주제로 어제 그 태블릿 PC 그러니까 변희재와 그다음에 안진걸 그리고 김용민 그리고 그 최대집 그 옛날 의사협회장 이렇게 네 명이 이 태블릿 PC가 조작이 있다라는 그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윤석열 탄핵에 사실 기폭제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집권은 사실은 그 이번 그 검찰 쿠데타 이전에 이미 2016년에 기획된 2016년에 그 이미 이제 최순실 그 박근혜를 갖다가 치고 했던 거 지금의 이제 윤석열이 오기까지의 첫 번째 이제 그 쿠데타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인물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희재 말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확률이 몇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1조 분의 1. 왜냐하면 몇만 분의 1도 아니고 1조 분의 1.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어제 이제 했던 그 기자회견 한번 먼저 보시면 여기 그 최대집, 안진걸, 김용민, 변희재 그다음에 여기 이 태블릿 조작 고발 기자회견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네 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했는데 기자회견 한번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이 이제 쭉 나오고 이건 이제 미디어 워치에 있는 건데 미디어 워치에
이제 4명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먼저 이제 그 변희재가 지금 이제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진실을 감추려는 자는 도리어 악이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자는 전혀 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야말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되살리고자 참석하신 분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앉으실 대로 맨 오른쪽에 인생연구소장 한진글 소장님입니다. 이 4명이 이제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진보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민주노치 대표고문 변희재 고문. 다음은 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규 회장입니다. 이분들이 한 말씀 끝날 때마다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 먼저 변희재 고문의 기자회견 계기문에 대한 강의입니다. 예, 지난주에 최성원 측의 이동환 변호사가 기자회견 할 때는 대부분 대한민국의 유력 변호사 기자들이 다 왔는데 보도가 한 번도 안 됐는데 오늘은 이제 나름 안진걸, 김용민, 저 최대재 이렇게 드림팀을 짜서 나왔는데 아니 기자들이 별로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수 언론이나 뭐 진보 언론하고 역시 지금 이걸 다 무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보도를 안 하죠. 왜냐하면은 이 2017년 과거 그 자기네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만 던졌어도 그때 이미 조작이 걸릴 수 있었던 건데 그걸 같이 이제 당시 윤석열 한동훈이 주도한 특검과 취재해야 되는 기자들이 거의 하나의 유착이 돼서 저는 지금으로 볼 때는 이제 아예 범죄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좌우 관계없이 그 당시 특검을 검증하지 못했거나 특검이 뭔가 이상한 거 발표하는데 같이 유착해서 덮어버린 그런 언론사들의 이 원죄 때문에 이 보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사들을 보도 안 해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수도 없습니다. 여기 파워 유튜브를 다 보고 계시고 제가 1월 초에 이제 책을 내고 하면은 언론이 보도 안 하더라도 국민들이 아는 데는 별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먼저 읽어드리고 주요 증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변희재 본인은 소위 국정농단 문제와 삼성그룹과의 뇌물 관계를 수사한 특검 제4팀 소속 팀장 및 팀원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박주성 검사, 그리고 당시 특검보유자 대변 이규철 변호사, 이들과 태블릿 증거조작 범죄를 공모한 민간인 장시호 씨를 공용물건 손상죄, 증거인멸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모해위증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특검의 수사보고서 및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태블릿은 장시호 씨가 2017년 1월 5일에 특검에 제출했다고 하는 기기로 특검은 관련 장시호 씨의 진술과 최성원 씨의 휴대폰 판매점 김모 사장의 진술 그리고 특검이 수행했던 포렌식 결과 중에서 이메일 계정 및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반복해 이 태블릿의 실소유자 및 사용자를 최성원 씨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0월 12일에 문제의 태블릿을 개통하여 최성원 씨가 사용했다는 특검의 발표와 달리 이 태블릿은 2015년 8월 16일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최초 출시된 것이며 해당 태블릿 이미징 파일에 대한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의 최신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기기는 이미 8월 18일부터 사용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최성원 씨는 이미 8월 14일 독일로 출국해 9월 중순까지 머물렀기에 이 기기는 애초에 최성원이 아닌 제3자가 구입 및 사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는 그 제3자를 최성원의 회계 담당 비서 안모 씨라 보고 있습니다. 해당 태블릿에는 호호정 네이버닷컴 이메일 계정 사용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과거의 특검은
해당 이메일 계정은 자신의 사적 이메일 계정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최서원 측 이동환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특검이 최서원 씨가 사용했다고 발표한 홍미15 gmail.com 이메일 계정 역시 2015년 10월 12일에 태블릿 명의 변경 당시에 안무비서가 직접 태블릿 계정으로 등록하여 최서원 측 비즈니스의 비용 처리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렸습니다. 최소한 특검은 이 이메일 계정과 관련하여 최서원이나 안무비서의 어떠한 문의조차 없이 무작정 문제의 태블릿을 최서원 것이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한편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의 포렌식 감정 결과 해당 태블릿에는 특검이 관련 최초 브리핑 시에 최 씨의 태블릿 사용 기간이라고 밝혔던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안무비서의 지인일 수도 있는 홍모 씨라는 사람의 문자 메시지, 농협 카드 이용 내역, 유치원 문자 내역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특검은 안무비서를 비롯해 타 사용자가 이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내용들을 모두 은폐했습니다. 안무비서는 2015년 8월 18일경 해당 태블릿을 구입 사용하다가 9월 17일경 유심을 장착 개통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12일에 요금 할인을 위해 유심 명의를 최서원 측 청소 담당 직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청소 담당 비서 명의의 휴대폰을 본 기기로 해당 태블릿을 서브 기기로 등록하여 LT 함께 쓰기 할인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태블릿 뒷번호 9233은 안무비서의 2010년부터 사용한 핸드폰 뒷번호 9233과 똑같습니다. 만약 최서원 씨가 자신이 사용하려던 태블릿이라면 안무비서의 핸드폰 뒷번호와 맞출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번호 관련 증거 역시 조사를 하지 않고 은폐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안무비서는 검찰 특수본이 최서원 씨의 미습 빌딩을 압수수색했던 2016년 10월 26일에 안무비서 자신이 개통했던 다른 최서원 씨의 대포펀들 중에서도 유독 해당 태블릿의 통신 계약만을 해지시킵니다. 안무비서 자신이 사용하던 해당 태블릿이 압수당하자 일단 이와 관련 통신 계약을 해지해버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검은 최서원 씨가 2016년 10월 말에 장시호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집인 서울 삼성동 브라운스톤 레전드에 짐 정리를 해달라 부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시호는 우연히 최 씨의 집에서 해당 태블릿을 발견하여 이 기기를 가지고 나왔고 장시호의 이러한 행적은 브라운스톤 레전드의 CCTV에도 다 녹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최서원 측이 태블릿 반환 소송 과정을 통해 해당 CCTV 영상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또 법원까지 CCTV 영상 기록 제출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 이 장시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시호가 문제의 태블릿을 최 씨의 집에서 가져왔다는 증거 자료가 애초에 있지도 않거나 그것이 변조 또한 날조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시호는 문제의 태블릿을 최서원 씨의 집에서 들고 나와 아들 친구에게 주었다가 두어 달 후인 2017년 1월 4일에 이를 돌려받고 장 씨의 변호사 이지훈 씨가 다음 날인 1월 5일에 이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특검의 발표도 거짓으로 판단합니다. 장시호 씨는 문제의 태블릿에 비밀 패턴이 설정되어 있어서 특검 제출이 된 1월 5일까지 전혀 열어보지 못했다가 제출 당일날 문득 최서원 씨가 늘 핸드폰 등에 L자 패턴을 설정했다는 기억이 나서 검사 앞에서 L자 패턴으로 해당 태블릿을 열어보았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이루어진 포렌식 감정 결과 장시호 씨가 태블릿에 입수됐다고 하는 날 이후인 2016년 10월 29일, 30일, 심지어 특검 제출 전날인 2017년 1월 4일에도 이 태블릿을 켜고 구동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특검에서 2016년 10월 말 미승 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서원 씨의 안무비서의 이 태블릿을 입수했고 조작을 위해 장시호와 공모하여 마치 장시호 씨가 최 씨의 집인 브라운스톤 레전드에서 이를 발견한 것처럼 연출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특검의 이기철 대변인은 애초 특검은 최서원 씨의 스마트폰은 하나도 취득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최서원 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한 결과 이번에 장시호 씨로부터 제출받은 태블릿을 포함하여 잠금 패턴이 모두 L자 패턴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는 거짓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의 잠금 장치가 장시호 씨가 이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2017년 1월 5일 장 씨가 특검의 박주성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시점에 변경이 가해졌습니다. 특검이 이 기기를 고발하고 있던 2017년 1월 25일 그리고 2월 1일에도 역시 잠금장치 변경 기록이 나오며 이후 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해당 기록을 불법 삭제한 기록도 포렌식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시호 씨 제출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N자 잔금 패턴 조작 사안은 이번 포렌식 감정 결과로 직접 증명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특검의 증거 인멸 사안입니다. 이처럼 특검 검사들과 장시호 씨는 이미 제출 이전부터 태블릿 기기 조작과 관련 모종의 공범 관계를 형성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태블릿에는 이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확정할 결정적 증거인 지문이 암호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태블릿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해당 지문 내용이 담긴 시스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뤄진 포렌식 감정 결과 과거의 특검이 이 태블릿과 관련해 내부의 모든 파일을 흔적 없이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도구 ADB를 20일 넘게 사용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결국 특검이 관련 증거 일체를 불법적으로 인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태블릿은 2017년 1월 5일부로 특검에 의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후 계속 밀봉되어 있어야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1월 25일에 밀봉을 뜯고 이 증거를 불법적으로 켜서 건드린 인물이 있었고 이번에 수행된 포렌식 감정 결과로 문제의 태블릿에서 이 인물의 사진이 찍혔다가 바로 삭제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복원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을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는 특검 제사팀의 2인자였던 한동훈 장관이 해당 인물을 모를 수 없다고 판단, 만약 계속 침묵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범익 은닉죄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문제의 태블릿 실사용자가 정말로 최서원 씨라면 이 태블릿은 삼성과 관련한 뇌물죄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당시에 최서원 씨가 이 태블릿의 실소유자인지는 특검 제사팀뿐 아니라 특검 전체로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에 최서원 씨를 문제의 태블릿의 실소유자 사용자로 허위 발표하고 또 그에 맞춰 장시호 씨를 공범으로 포섭하면서 관련 조작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지문을 포함한 잠금장치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위는 최소한 윤석열과 한동훈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특검 제사팀과 대변 이규철이 공모하여 특검의 수사보고서 및 최종 수사 결과를 생산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주도한 특검 제사팀은 안모비서와 최서원에 대해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고 개통 이력 등과 같은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고 성급하게 최서원 씨를 실사용자로 확정하여 추후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는 수사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사보고서는 최종적으로는 관련 재판의 유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당시 특검은 문제의 태블릿 이수 경위와 실소유자, 실사용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장시호 관련 CCTV 영상 기록 및 CCTV 관련 수사보고서 그리고 특검의 당시 이 태블릿 포렌식 결과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수사 목록으로만 제출하였고 유죄 증거로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수개월째 불법적으로 이런 기록을 법원과 최서원 측에 제출하는 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이 증거를 은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관련 담당자 임진철 검사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제출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 일단 공수처의 사안을 고발하지만 이미 공수처 역시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장악하여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증거조작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여 조속히 이들의 범죄 행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7일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 보고. 네, 이렇게 지금 고발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이제 이분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하는 길에. 자, 이거는 먼저 지난 특검 이규철 대변인이 이 태블릿 관련 이 수사를 브리핑하는 내용을 먼저 KBS 뉴스로 틀어드리겠습니다. 그 신부를 언론 앞에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입수 경로나 최씨의 실수 위험 등에 대한 보다는 미리 사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가 사용한 제2의 태블릿 PC 신부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태블릿 PC와 관련된 그런 노동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부를 직접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그 네, 아까 지금 당시에 특검이 발표한 대로 그 이메일 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니라 최서원의 회계 담당 비용 처리 비서라고 그 비서 자신이 저희한테 최서원과 관계없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썼다고 사실 조회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최소한 게 아닌 게 드러난 거야. 근데 이걸 최소한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안 주려고 했던 거를 소송을 통해서 이제 받아온 거예요. 자, 이 홍미 이게 씨도 JTBC, 지메일닷컴 이게 아까 지금 KBS J, 뉴스에 나온 JTBC는 최서원이 썼다는 이 이메일인데 이 이메일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이 단순 비용 처리 관련 내용들이고 최서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회계 담당 비서 안모 씨가 쓴 이메일이고 자신은 이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최서원이 사용했던 스마트폰에서 이메일로 최서원이 발송한 한 건의 메일 기록이 있는데 주로 거의 비서가 쓰고 최서원은 가끔 가서 들여다봤던 거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게 이게 너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최서원의 안모 비서가 이 자신이 스스로 태블릿 PC를 개통하러 갔을 때 이 이메일 계정을 그날 바로 이 등록한 걸로 이렇게 증거로 다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 태블릿 PC를 최서원 그 안보 비서와 함께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홍머머화님의 그 카드 사용 내용 이게 태블릿 PC의 문자로 대량 발견됐는데 특검은 이거를 발표도 하지 않았고 이 모든 이 홍머머가 사용했다는 이 기록들을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홍머머라는 사람의 이 유치원을 조사해서 그 유치원에 그 사람의 아들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 쪽에서 제가 전화번호도 다 파악을 했고 이 태블릿 PC 전화번호도 해당 유치원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특검이 불법적으로 이 초기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모든 IT를 초기화시켜버리면은 기초 정보가 없어지잖아요. 문자나 연락처 다 없어지잖아요.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가 재판에 제출됐을 때 아예 문자와 연락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리커버리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문자와 이 연락처 내용을 싹 다 없애버린 그 증거. 근데 복구를 해보니까 그게 전부 다 홍모 씨 거예요. 네, 그것도요. 네, 리커버리 목록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홍모 씨 아들이 다닌 이게 유치원까지 이제 아까 해보니까 말씀드린 이 전화가 이 홍모 태블릿 씨라는 게 PC는 비밀 그러니까 패턴이 이게 아니라 최식이 지문으로 아니라 등록해서 열고 닫는 완전히 그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을 보면 누구 건지 정확히 나오는데 이 지문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증거니까. 이게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한동훈이하고 자, 그리고 아까 윤석열이 말씀드린 대로 이 태블릿은 8월 18일에 이 첫 사용 기록이 나오고 8월 16일에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출시가 됐는데 최서원은 이미 이때 8월 14일 날 출국을 했기 때문에 왜 특검이 10월 12일 날 첫 사용했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냐면은 8월 달 사용 내역을 밝혀버리면은 최서원이 아닌 제3자가 구입해 썼다는 게 드러나 버리니까 10월 12일 이전 사용 기록을 아예 은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최순실이가 이제 독일에 가서 딸 유심히 이제 정유라 업데이트하는데 때문에 유심히 당연한 하는 게 업데이트했다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응? 8월 18일 정도 구입을 이미 해서 쓰고 있는 와이파이를 거야. 쓰고 있는 있다가 거 갖다가 이제 9월 17일 날 이제 통신사에 가서 한마디로 개통을 했고 이때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는 아까 태블릿 번호인 9233 그 최서원의 안보비서의 휴대폰과 똑같은 9233으로 이렇게 개통이 됐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거든요. 이 안보비서관이 이 비서가 이 제출서를 썼는데 2015년 10월 12일경 태블릿을 개통할 목적으로 최서원 씨와 이게 판매점이에요. 판매점 뭐뭐 부선을 방문한 기억이 없다. 또한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갖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얘기냐면 태블릿이 특검에서는 2015년 10월 12일에 안보비서와 최서원이 뭐뭐 부서를 방문해서 태블릿을 첫 개통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최서원 씨 비서는 그 나는 통- 최서원과 그- 같이 가서 태블릿을 개통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해당 태블릿을 태블릿 최서원이 쓴 것도 그 본 적이 개통점에서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사실 그럼 확인해.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완전 특검이 이날 거짓말. 안보비서관이 이 아까 말한 대로 요금을 할인시키기 위해서 LTE 나눠쓰기로 요금제를 변경하고 유심의 명의 변경을 하러 간 이날. 근데 유심의 명의 변경 그 포스 개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과 LTE 나눠쓰기 요금제 변경은 판매점에서 할 수가 없고 SKT 대리점과
장관이 10월 12일에 자기 판매점에 와서 개통했다고 김모 사장이 주장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특검이 위증 교사를 시켰고 이 김모 사장이 위증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특검이 전부 다 숨겼는데, 자, 가장 핵심이 이 전화번호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해당 태블릿은 끝자리가 9233입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의 사용 기록이 나와 있는 홍某某의 핸드폰도 9233이에요. 그리고 이 태블릿을 개통하고 역시 사용했다는 안보비서의 휴대폰도 9233입니다.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특검은 요 9233 번호를 싹 다 은폐해버린 거예요. 이 번호에 대한 발표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참고로 최소한은 9233 번호를 쓴 적이 없어요.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 최소한 게 아니라는 자, 게 이거는 이제 증명된 거예요. 홍모 씨 거라는 게 사용 기록 첫날에 이 썼던 이 브라우저 사용 내역인데, 지금 좀 젊은 여자와 영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나오죠. 태블릿에서 검색한 영화들. 거야. 검색했더니 이제 화면들인데 또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이 브라우저 사용 내역이에요. 드라마 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60대 할머니가 이 젊은 찾아보는 이 그 검색어냐. 유치원 아들들은 그리고 홍모 최소한은 자기가 씨가 인터넷을 이제 보는 것은 이 거의 다 검색했던 승마다. 딸하고 승마 사고를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이 자기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 네 거라고 이제 강제로 해서 그 최소한이 당시 여론이 썼으면 뭐라 무조건 이거지. 승마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JTBC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승마를 검색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젊은 여자가 썼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안보비서 나이대가 쓴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입수 자, 입수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검은 홍모 씨 거를 10월 26일 정도에,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조작을 해. 이게 조국 사태하고 번호가 똑같으니까 10월 24일 날 보더라고. 증거를 조작하는 게 이 그때 윤석열하고 최성원이 놀래가지고 한동훈의 특기예요. 장시호한테 전화해서 야 빨리 내 거 다 없애라 그래서 장시호가 10월 26일쯤 최성원의 브라운스톤 레전드 집에 가서 태블릿을 들고 나왔다. 근데 L자 패턴을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비밀 패턴을 못 열어서 자기는 시도 못했고 열지 못했다 이랬는데, 바로 10월 19일, 30일 날 이렇게 사용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6일 최소한의 미승 빌딩에서 안보비서가 갖고 있던 태블릿을 특검이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에요. 이때는 검찰이 압수를 하고 검찰에서 열어봤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열어본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직접 열어봤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잠금장치예요. 잠금장치, 이 디바이스, 이 폴리시스 엑세븐이 이 잠금장치 파일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1월 5일 날 잠금장치가 한 번 변경되고 1월 25일 날 한 번 또 변경되고 2월 1일 날 또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에서 뭐로 변경됐냐는 그 기록은 또 삭제해버렸어요. 근데 유추하기는 3번의 변경 결과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L자 패턴 돼 있거든요. 그럼 L자로 변경을 시켰겠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압수물 봉인지가 2월 2일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태블릿의 제출 일자는 장시호가 1월 5일날 제출했으면요, 1월 5일날 포렌식으로 자료를 다 뽑은 다음에 바로 그날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봉인지. 근데 한 달 있다. 근데 무려 한 달이 지난 2월 2일날 봉인했다는 얘기는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조작을 했다. 15번을 키우면서 계속 건드렸습니다. 증거 조작하려고 한 달 동안 15번이요. 자, 이게 아까 인간이 또 생선을 말씀드린 벗겨놓은 이 거야. 프로그램, 이 사건들이 이 증거와 검사가 기록이 아니라 남지 이건 않고 진짜 IT 기기 내용물을 삭제하고 진짜 인멸할 수 있는 그 이런 프로그램을 이거 어떻게 볼 가동시키는 수가 거. 있어. 증거를 갖다 조작을 해갖고. 공권력을 가지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1월 25일 날 이게 찍힌 겁니다. 1월 25일 날 아까 말씀드린 이 대로 사람이 원래 아마 포렌식 했던 태블릿은 사람 같아. 대법 얘기에 따라서 1월 5일 날 밀봉이 돼서 이 사람을 밀봉한 찾아야 사람의 돼. 이름까지 적어서 이걸 혹시라도 다시 열어보게 되면은 밀봉한 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열어야 되는데, 아예 밀봉을 안 해버리고 이 사람을 이제 공개 수배해야 돼. 이 이 사람 잡으면 돼. 태블릿을 킥 건드린 이 사람이 찍혔는데, 예. 이 태블릿은 특검 4팀이 캐비넷에서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특검 4팀의 핵심 인물 혹은 증거 조작을 어제 가청시킨 이 그 한동훈이가 프로그램 전문가든지 이 어쨌든 사건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될까봐 더 윤석열과 탐사를 한동훈은 분명히 알 거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특검 수사팀의 핵심 인물이 아니면 어떻게 캐비넷에 있는 압수돼가 태블릿을 그쪽으로 제가 가서 꺼내가지고 그쪽으로 수 돌린 있습니까? 거야.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한동훈 장관에게
이자의 신원을 확정해달라. 이 사람은 정말 그럼 공문을 똑똑하게 보냈어. 보이네. 이 사람이 이제 범인이야. 왜냐면 이게 최순실 그 근데 김학의도 못 알아보는데.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이 태블릿을 분석한 한국 사이버 포렌식 학회에서 간단하게 아까 이 모든 IT 기기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뽑은 이유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무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이 태블릿의 경우 특검에서 압수된 이후 1월 2월 이후 다수의 자료들을 변경 삭제한 흔적과 함께 해당 태블릿을 이용한 사진 촬영 로그 기록까지 한 시간도 발견되는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증거 해석 또는 변경 한 달 동안 조작해갖고 이게 최소한 거라고 최순실 거를 거라고. 발견치 못함. 한마디로 이 태블릿은 완전히 오염되고 조작된 태블릿으로서 증거의 가치를 잃었다. 이게 저희 분석의 그러니까 이게 전략 결론. 박근혜가 좀 나쁘긴 하지만 이렇게 엉터리 네, 좀 더 조작된 그거를 해서 이런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 나 억울하겠어 최수원이나 예, 우리 별이 제공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순서상 안진걸 소장님의 자, 기자회견에 대한 안진걸이 표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이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좌우가 이제 한 명씩 들어가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이대호 TV 또 선라이트 TV 이런 열심히 하셨던 분들 또 지금 생중해 주시는데 우리 현장에서 서울의 소리 TV 또 황기자 TV 안진걸 TV 우이정 TV 중에서도 김영민 TV에서 지금 우리 수천 명이 가족이 많아 최소 20명 수천 명의 시민들께서 지금 이 기자회견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현장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니의 대표님과 김용민 평화남사께서 먼저 사실 이렇게 좌우중도 합작해서 윤석열 한동훈 세력 퇴출과 심판을 주장해 오셨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신기하셨지만 사실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상당 공감과 설득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오늘 패킷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윤석열, 김건희 세력의 만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뜻 있는 사람이라면 기존의 입장의 차이나 의견 차이가 일부 있고 지금도 서로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당연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 정말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속에 빠져 있고 비선을 저지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몰아내야 된다. 이 첫 번째 설득력이 거기서 가져졌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배니 대표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태블릿 PC 사건이 두 개가 있잖아요. 원이 있고 투가 있는데 최순실 JTBC 태블릿은 따로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윤석열과 한동훈이 개입한 태블릿 PC 장시호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아까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 부대변인도 왔다가 지금 이제 방송 때문에 가셨는데 임세은 전 부대변인이나 저희들도 사실 그전엔 잘 몰랐죠. 솔직히 그러려니 하고 윤석열 한동훈의 수사 방식이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건 예전에도 조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특검 국면에서는 그러려고 넘어갔었는데 그들이 계속 이후에 저지른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조국 교수 아들이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는데 16시간이 안 됐다고 기소를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딸은 인천시장상을 받을 때 무려 550시간을 봉사활동한 걸로 인천시장상을 받았는데 그 바쁜 그 외국계 고등학교에서 하루에 1시간씩 하면 2년 가까이 돼야 550시간을 치룰 수 있는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증언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수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태산과 같은 잘못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남의 티끌은 태산으로 만드는 신기한 조작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배 대표님의 주장을 접해보니까 최소한 태블릿 PC2에서 예를 들면
최순실 씨의 여러 문제들이 이미 확인이 돼서 기소되고 뭐 처벌받는 거 이걸 저희가 지금 시비를 걸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면 9개의 잘못을 해서 9개로 처벌받은 될 일을 윤석열 한동훈이라면 아예 그 자기가 한번 죽이기로 작정한 어떤 피고인이나 피자라면 없는 죄까지 없는 증거까지 조작해서 아예 탁살을 내고 아예 마녀로 악마로 몰아서 사냥을 하는 것을 즐기는 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사회 운동 과정에서 하나씩 알게 됐고 깨닫게 됐기 때문에 최소한 WPC2 사건에서는 분명히 변희 대표님만큼의 전문성이나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쭉 보도자를 봤습니다. 기자회견 하신 그리고 책도 일부 읽고 있는데요. 상당한 조작 현장이 보인다. 결국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특징은 자신들의 정치 검찰로서의 어떤 야욕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일면 이미 확보된 증거라든지 이미 확보된 어떤 사건 관계 자료로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상대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마하고 더 자신들의 정치 검찰로서의 과잉 수사를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면 조작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확신에 달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변희 대표님하고 김용민 평화나비사장께서 다녔던 첫 번째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의 만행에 대한 어떤 좌우중도 합리적 세력들의 분노가 설빙이 가지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변희 대표님이 줄기차게 주장해놓은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수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건이나 증거나 진술을 조작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또는 약간의 죄를 태산으로 티끌 같은 죄를 태산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조작 기술을 발휘했을 것이다 라는 변희 대표님의 주장이에요. 김용민 목사님이 먼저 공감하고 뒤늦게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앞으로 그리고 제가 이분이 하도 하는 짓이 기가 막혀갖고 한동훈 피켓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한동훈 세력은 전부 법무장관 비리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자녀비리까지 한동훈 자녀비리까지 정말 미국의 교포들까지 분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제가 다 고발해놨는데 전혀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마치 어떤 남의 팀들이라든지 남의 문제는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조작까지 해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검찰의 야욕을 가라고 심지어 대권까지 장악한 걸 아니까 이제 한동훈이 당권까지 장악한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세력은 최소한의 자존심이나 지조도 없는 것이죠. 자신들을 그렇게 조작하고 과장까지 가면서 몰아세웠던 세력을 대권을 주고 이제 당권까지 주겠다고 하는 자들이니 참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아마 더 분노하고 한심하게 생각하실 텐데 충분히 그런 비판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비리와 범죄는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무장관 비리가 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본인 부인 장모뿐만 아니라 제가 간을 붙인 이유는 일명 양평 사건 같은 데 보면 최은순, 김건희 가족 모두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까지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까지 어떤 증거 조작도 보면 주가 조작도 보면 김건희뿐만 아니라 최은순까지 가담한 것 때문에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비리 집단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잘못은 검찰과 경찰장에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이 WPC 조작 그것까지 포함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절대 수사를 못하게 하고 완전히 장악하게 해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은 변 대표님이 항상 주장한 것처럼 아예 야당 주기가 이재명 주기기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없던 진술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래서 보면 변 대표님 말이 그 사전에 이렇게 예측한 게 다 맞았다 이런 방송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한 달 전에 몇 달 전에 변 대표님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 수사하면서 없던 증거가 나올 것이고 없던 진술이 조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지금 그런 게 다 현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어떤 엄청난 사건을 조작하고 있구나. 그 연장선상에 WPC2 조작 의혹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내용은 다르지만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야욕을 달성하고 상대방의 있는 죄 말고 없는 죄까지 조작하거나 과장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그리고 결국 물론 본인들의 권력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쟁취하고 장악하는 과정에 무수히 많은 증거 조작과 사건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PC2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오늘 기자에게 같이 하게 됐고 고발과 함께 하게 됐고요. 다음 주에는 한동훈과 관련해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정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비가 있었는데 그걸 국직폭행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로 조작하고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간이라면 최소한 사과는 유감 표명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정진웅이한테 반성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후안구치하고 뻔뻔한 사람 저는 처음 보는데요. 그건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가 별도로 한동훈 세력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여기 선생님들과 또 우리 최대집 전 의회장님, 변 대표님, 그다음에 김영 목사님 저희들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을 몰아내고 심판하는 그날까지는 정말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기자회견은 역사적인 의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여기 두 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썼고 여기 저와 안진걸 소장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을 연결시켜준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저와 안 소장님은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렇다고 특검이나 검찰에게 진실을 날조하라고 요구한 바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증거를 훼손하라 이렇게 말한 바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역할은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또 심증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은 대로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이들은 태블릿 PC를 통해서 거짓을 참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박근혜라는 인물을 혼내줄 목적 단지 그거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개인의 영달과 성취가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제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은 이후에도 자신의 지휘권자인 조국 추미애 또 법무부 장관을 제물로 삼아서 결국 검찰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렇게 해서 집권한 이후에는 대선 경쟁자이자 차기 유력 경쟁자인 야당 대표를 신빙성 떨어지는 진술로서 억지의 사실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실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앞으로도 진실을 흔들 것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을 끝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공직자는 하지 않는 일이라도 혹시 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안 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책무입니다. 법에 없더라도 부적절한 만남인데 말이죠. A날 B 장소에 C와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면 그런 일이 없었음을 성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공직에 있는 사람의 책무인 것입니다. 관용차 운행 기록이라든가 하다못해 휴대전화 폭발신 기록, 부근의 CCTV 녹화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 규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공권력으로 말이죠.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만 진실을 내 표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의 얘기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한동훈 행태를 한번 보지요. 이런 과정 전부 생략합니다. 그리고 보도한 언론, 본인은 무책임한 유튜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도한 언론을 비난만 합니다. 귀찮은 건지 아니면 진실을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는 권력에 노출돼서 감추고 싶은 것을 감추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의 한남동 공관 결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사유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 형사 고발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매사에 항상 기자들은 그런 식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진실에 접근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의 노력만큼 노력하지 않고는 뭐 가짜 뉴스를 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첼리스트가 경찰에 나가서 청담동 술자리 연금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첼리스트가 경찰 진술에 나가서 그렇게 말했다. 이게 진실의 정보 아닙니까? 그런데 청담동 술자리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대다수 언론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거기 가서 취재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첼리스트가 앞으로 닥쳐올 불이익이 두려워서 경찰에 나가서 거짓말로 진술했을 가능성. 그거 취재해 보셨어요? 물론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사실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왜 이렇게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십니다. 윤석열, 한동훈이가 입 꾹 닫고 모른 척, 안 들은 척 하면은 왜 없는 사실도 없는 의혹쟁이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혹시 그쪽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덜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10억 소송 폭탄 맞을까봐 형사고발로 불려나가서 재판 받을까봐 집 앞에, 직장 앞에 까맣게 관련단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괴롭힐까봐 의혹제기, 의심제기가 총체적으로 부정당하다고 탄압받는 시대, 이 시대에 언론인만은 진실을 위한 마지막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제기, 의심제기마저 죄악시하면 말이죠. 언론인 여러분도 죄인이 됩니다. 불편한 보도를 했을 때. 오늘 태블릿 PC 증거 조작, 박영수 특검팀 고발부는 수년에 걸쳐서 절치부심, 와신 상담하면서 모은 근거들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폭로한 이동환 변호사의 한주전 기자회견, 그렇게 열심히 취재해 가서는 보도를 안 하십니까? 보도한 언론이 없었어요. 왜 그러셨는지요? 혹시 윤석열, 한동훈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다 펼쳐놓은 태블릿 PC의 진실에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진실 앞에서 목숨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언론인을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예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실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최대희 기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장시호가 제출한 장시호 태블릿이라고 알려진 제2 태블릿 PC죠. 그것에 이미징 파일을 확보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고 그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동환 변호사 측이 기자회견을 했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오늘 이제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이 이제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이동환 변호사가 제2태블릿에 여러 가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놓은 그런 자료들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어렴풋이는 계속 대화를 이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검사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곳이 말이야 어떻게 증거물로 가져온 것을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바대로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다 왜곡해서가 조작하고 증거를 다 인멸해버릴 수가 있는가? 과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한 놈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 있고 또 한 놈은 그 똘마니 한동훈이는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제2태블릿의 조작 이것도 충격적이고 그걸 조작을 한 주범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나라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하고 있다.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은 이런 거대한 진실을 대한민국 어떤 국기를 바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진실이
우리 사회의 거대한 침묵입니다. 침묵 카르텔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어서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사실. 언론, 정당, 시민사회단체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의 제가 충격을 잘 안 받는 사람인데 세 번의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탄핵 과정에서 이제 참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6년 10월 24일 JTBC 보도를 통해서 첫 번째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난리가 났었죠. 근데 결국 이 문제도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지 태블릿 사용 설명서 책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반기억 서막 이 책을 통해서 이미징 파일을 확보를 못했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방법을 써서 오랜 시간 노고를 거쳐서 결국 조작을 잡아냈었죠. 이 편의상으로 JTBC 태블릿을 1태블릿이라고 하겠습니다. 1태블릿의 실사용자는 핵심이 바로 김한수라는 것입니다. 최소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원이 실사용자가 아니고 김한수가 실사용자다. 그 증거를 잡아서 변희재 대표 미디어워치 측에서 이것을 제시를 해놓은 책들입니다. 아까 이제 변희재 대표가 제2 태블릿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작 증거들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또 이미 보도 자료로도 오늘 두 번째 나갔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이 제2 태블릿이 우리가 그 이미징 파일을 입수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많은 어떤 조작의 증거들을 잡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단 언론들, 그다음에 정당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안적 매체로서 유튜브라든지 소셜 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측에서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최대한 알기 쉽게 써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국민들이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중에 아마 출간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또 논점이 지금 야당 윤석열 정부 너무나 사실 잘못하고 있는 게 많단 말이죠.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대로, 큰 문제는 큰 문제대로 너무나 잘못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당이 지금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민주당 169석의 민주당이 뭐 하나 제대로 싸우는 게 없습니다. 다 하는 게 몇몇 사람한테 다 밀려요. 그렇게 비리비리 하려면은 의원직 버리고 그냥 집에 가서 걸레다 닦으세요 그냥.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정당 정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감시하고 견제와 균형을 해줘야만 그 권력이 선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민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중요한 제2 태블릿 조작 증거가 대부분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공수처 고발장도 정말 더 이상 조사가 필요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정밀하게 잘 써야 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빨리 당론으로 정해서 태블릿 PC 특검을 확실하게 그게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고 아마도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그 사람들은 범죄자들입니다. 중범죄자들이에요. 법치를 파괴한 국가 중범죄자라고 저는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단죄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는 가장 손쉽고도 가장 정확한 그런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블릿과 관련해 내부의 모든 파일을 흔적없이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도구 ADB를 20일 넘게 사용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결국 특검이 관련 증거 일체를 불법적으로 인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방금 기자회견을 본 것처럼 이 변희재가 쓴
태블릿 반격의 서막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방금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JP 태블릿 PC, 그러니까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그 J 태블릿 PC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책을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아직 그 검찰이 돌려주고 있지 않는 최순실 JTC가 공개한 그 제1 태블릿이라고 부르는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 내용들이 이 책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길 원하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이 이 과거 박근혜 탄핵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이제 대통령이 되기까지 계속 조작으로 결국은 이제 이 현재의 그 자리까지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2016년에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거리에 나가서 계속 탄핵 촛불 집회에 계속 나왔던 사람이지만은 당시 설마 윤석열 이쪽 특검이 과연 이 태블릿 PC를 조작했을 거라고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JTBC가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 PC를 갖다가 발견했다고 그 뉴스를 손석희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탄핵 전국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뭐 지금에서 와서야 이제 그 시사 조직된 걸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심정이 굳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상상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돌이켜 보게 되면은 그 당시 JTBC 주장대로 했던 딱 근거는 그 안에 최순실 씨가 찍힌 사진 2장이 있다라는 것이 딱 근거였는데, 그리고 검찰이 태블릿의 GPS 동선과 최서연의 방문 일정이 일치한다라는 이제 그런 근거를 갖다가 이제 제시해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그 동선 자체가 검찰이 조작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태블릿을 실제 개통하는 사람이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었는데,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문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이 개통한 태블릿 PC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문서가 청와대 문서가 들어가 있던 것은 사실 당연했던 것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최순실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당시 변희재 오늘 이제 변희재 등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요 이제 태블릿 PC의 거짓을 갖다가 주장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 거짓된 조작 증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제 태블릿 PC 조작서를 갖다가 밝힌 변희재 씨를 사전 구속영장으로 해서 6개월 동안 감옥에 가두고 징역 2년에 결국은 이제 실형을 선고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이 당시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난 일이지만은 이 JTBC가 검찰이 이 JTBC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이제 조작설 같은 것들이 이제 재판에서 이제 문제가 되자, 그때 결국은 홍석현하고 윤석열이 야밤에 만나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사건을 갖다가 서로 협력하는 이제 그런 사실이 나중에 이제 드러난 게 되죠. 결국 이제 당시 이제 태블릿 PC에서 김한수가 태블릿 요금 갖다 납부하고 직접 사용했던 기록,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검찰과 특검이 조직적으로 은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태블릿 PC로 해서 온 국민이 속아서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까지도 이제 탄핵을 됐던 그런 이제 결과가 이르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최선 씨가 이제 최근에 이제 와서 이제 그 옥중에서 이제 이제 변희재 등이 이제 이런 그 태블릿 PC 조작서를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증거물들을 이제 다 확보를 하게 되니까 그 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검찰이 그 태블릿 PC가 그 내 거라고 해서 날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소한 본인을 그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면 내 태블릿 PC를 돌려달라. 당연히 이제 요구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조작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반환 소송을 하니까 검찰의 논리가 뭐냐면 최소한이 태블릿의 실소유자. 자, 오늘 우리 최정 교수님하고 검찰공화국의 즐거움은 이제 민주당 탓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윤석열이 이제 조작한 한동훈하고 같이 조작했던 그 최순실 태블릿 PC가 완전한 이제 조작이었다는 것을 변희재, 그다음에 안진걸, 최대지, 김용민이 이제 했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으면. 예, 제가 오늘날의 검찰공화국의 질곡은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 문제를 직시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자, 지금까지 열린시민뉴스와 공수처가 함께하는 목요 시사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의연대 김상민 최자경이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